죄송하지만 두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50대 남성이 자신의 책상 앞에 앉은 70대 노부부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아빠야, 우리가. 노파에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남성의 표정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4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이 남성의 이름은 김재현 47세.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앉은 노부부는 40년 전 그를 버린 친부모였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 이들은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혈연이란 무엇인가, 부모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983년 12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도 갈래. 재현아, 동생들 좀 봐줘. 엄마 금방 올게. 당시 7살이었던 김재현은 5살 동생 민수, 3살 막내 지은이와 함께 좁은 단칸방에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역시 일주일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죠. 형아 배고파. 조금만 참아. 엄마 곧 와.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통도 바닥이 보였죠. 어린 재현이는 동생들에게 물을 먹이며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얘들아, 거기 있니? 엄마는? 문이 열리자 아주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 남매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곧바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었습니다. 여러분, 7살 아이가 동생 둘을 책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고아원 선생님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자식들을 버렸다는 것을요. 왜 버렸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에 쫓기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새 어린 생명을 버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재현이는 형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형아 오늘도 엄마 안 왔어? 응. 근데 괜찮아. 우리 셋이면 충분해. 실은 재현이도 매일 밤 울었습니다. 동생들 몰래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왜 우릴 버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씩씩한 형의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는 울 수 없었으니까요. 세 남매는 2년 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재현이는 한농가에 위탁되었고 민수는 다른 가정으로, 막내 지은이는 또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형아, 나도 형아랑 같이 갈래. 민수야, 괜찮아.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해. 9살 소년이 7살, 5살 동생들과 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재현이가 위탁된 농가는 솔직히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놈아, 밥값은 해야지. 위탁 부모는 그를 무료 노동력처럼 부렸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밤 10시까지 농사일을 시켰죠. 하지만 재현이는 참았습니다. 나중에 크면 동생들 찾아서 잘 살게 해줘야지. 그때까지 참자. 중학교 2학년 때 재현이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을 했죠. 학생 공부는 언제 하니? 틈틈이 합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재현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한편 민수는 비교적 괜찮은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자식이 없어서 민수를 친자식처럼 키웠죠. 민수야, 우리 아들 해줄래? 저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는 3명을 다 키울 여력은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중에 네가 크면 형제들을 찾아. 결국 민수는 그 가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바꾸고요. 하지만 형과 동생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내 지은이는 어땠을까요? 지은이는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꿈을 꿨습니다. 형아, 꿈속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를 키운 위탁 가정은 다행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늘 어딘가 외로웠죠. 나는 원래 누구였을까? 내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20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 당시 27세가 된 재현이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야간대학을 나왔죠. 동생들, 어떻게 찾지? 재현이는 성인이 되자마자 동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연락했고 위탁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수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형이세요? 25세가 된 민수는 의대생이었습니다. 양부모가 뒷바라지해준 덕분이었죠. 민수야, 형이야. 보고 싶었어.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만났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형 지은이는요? 아직 찾는 중이야. 막내 지은이를 찾는 데는 5년이 더 걸렸습니다. 2008년 28세가 된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 정말 제 오빠들이에요. 지은이는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DNA 검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남매였습니다. 세 남매의 재회. 그날 셋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재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응. 이제 우리 셋이 가족이야. 그 후 15년. 세 남매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공했습니다. 재현이는 무역회사를 나와 작은 제조업체를 창업했고 10년 만에 직원 50명 규모로 키웠습니다. 민수는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했고요. 지은이는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형, 우리 잘 살고 있죠? 그래. 우리 정말 잘 버텼어. 세 남매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그들만의 전통이 되었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2023년 11월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현의 회사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밖에 노부부 두 분이 사장님을 찾으신다는데요. 예약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장님 부모님이라고.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40년. 40년이란 세월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70대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 하지만 재현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 속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현은 일부러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진짜 엄마야. 노파가 떨리는 손으로 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4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 계시죠? 재현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노인이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긴 회사고 저는 업무 중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재현이라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왜 오셨습니까? 재현의 질문에 노파가 울먹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그래서요? 그냥
그냥 용서만 받고 싶어. 우리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겉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요. 민수랑 지은이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지. 너희 셋 다 잘 됐더라. 정말, 정말 다행이야. 재현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행? 우리가 잘 된 게 다행이라고?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죠. 제가 동생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언제 연락 줄 수 있니? 모르겠습니다. 노부부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노인이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연락 주길 기다릴게. 부탁이야. 문이 닫히고 재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은이도 부르고 오늘 저녁에 만나자.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조용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재현은 오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다고?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다고 했어. 믿어요, 형? 아니, 지은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난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재현아, 아빠야. 4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 무슨 일이십니까? 냉랭한 대답에 전화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엄마랑 간 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 역시 그렇군요. 재현은 예상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살 곳이 없어. 그리고 아빠가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 여기서부터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넌 회사도 하고 민수는 의사고 지은이도 선생님이라며. 재현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보는 많이 아시네요. 아들아, 우리도 살기 힘들어.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40년 동안 뭐 하셨는데요? 재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리시겠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법에 보면 부양 의무가 있잖아. 너희들이 우리를 돌봐야 해.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뻔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우리가 낳아준 은혜라도 있잖아. 재현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일단 당장 병원비 500만 원하고 전세금 5천만 원 정도면. 그리고 매달 생활비로 200씩만. 세 남매는 그 금액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초기 비용만 5,500만 원.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현이 전화를 끊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설마. 당연히 안 주지.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날 세 남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법 974조에 따르면 직계 혈족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꼭 부양해야 하나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양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죠. 40년 전에 우릴 버린 게 유기에 해당하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아원에 유기한 것은 명백한 아동유기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 줘도 되는 거네요? 민수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부모님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감정적으로 힘들죠.
법정에서 본인의 부모를 상대로 그들이 얼마나 나쁜 부모였는지 입증해야 하니까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법원이 완전히 부양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감액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월 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뭔가는 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오빠들, 우리 어떻게? 일단 거절하자. 그리고 그쪽에서 소송하면 그때 대응하는 거야. 재현의 결정이었고 민수와 지은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일주일 후 재현은 부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민수와 지은이도 함께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가족.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애들아, 다들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린 너희 부모야. 아버지가 애원했습니다. 40년 동안 부모 노릇 한 번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부모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말하니? 저 이름이 이민수가 아닙니다. 양부모님 성을 따라서 박민수로 살고 있어요. 순간 노부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버린 거 맞아.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어머니가 변명했습니다. 어떤 사정이요? 지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우리도 살기 힘들었어. 그래서 자식을 버려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기억 안 나요. 오빠들 얼굴도 기억 못했어요. 근데 알아요? 가끔 꿈을 꿔요. 추운 방에서 우는 꿈. 그게 진짜 기억인지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오빠는 7살에 위탁 가정에서 농사일 하면서 컸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소염을 주고 학교 갔다 와서 밤 10시까지 일했대요. 7살이요. 7살.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필요 없었죠. 관심도 없으셨으니까. 재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부모님 없이도 잘 컸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강해졌죠. 이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구 편이신가요? 그래도 우린 늙었어. 갈 곳도 없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복지관이나 구청에 가보세요.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알아봤어. 근데 부족해.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양해야 한대. 법적으로 다투시려는 거면 저희도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재현이 일어났습니다. 기다려. 너희가 정말 이럴 거야? 저희가 이러는 게 아니라 두 분이 40년 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세 남매는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예상대로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부양료 청구해소. 부모가 법적으로 자식들을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진짜 소송하네. 민수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오는 했어. 변호사님께 맡기자. 첫 재판일. 법정에는 노부부와 세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974조에 따라 원고 측 변호사가 법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원고는 1983년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아원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유기죄에 해당하며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고아원 기록 위탁 가정 기록 증인 출석. 당시 피고 김재현은 9살 나이에 농가에 위탁되어 과중한 노동을 했습니다. 피고 박민수는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났으나 친부모의 유기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피고 김지은은 친부모의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에 유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원고 측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연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현재 원고들은 질병과 노령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친부모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재판 과정에서 재현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추웠습니다. 항상 배고팠고 외로웠습니다. 부모가 그리웠습니까?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현의 담담한 증언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증언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제 진짜 부모는 양부모님입니다. 지은이는 증언 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우릴 버렸어요? 법정에서 울부짖는 지은이를 보며 재현과 민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24년 10월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일부 인용? 세 남매는 긴장했습니다. 원고가 1983년 미성년 자녀들을 유기한 사실은 명백하며 이는 부양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일단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현재 생활 공부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월 최소 생활비로 각각 10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30만 원?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단 이는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이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원고가 과거 자녀들을 유기한 행위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부양 의무 감면으로 나타났다. 판결은 사실상 세 남매의 승리였습니다. 월 30만 원. 원고가 요구한 월 200만 원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아버지가 재현을 붙잡았습니다.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정부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재현은 차갑게 말하고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11월. 판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매월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법원 판결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재현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어. 큰 수술해야 해. 엄마. 재현은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30만 원 보내는 게 내 의무의 전부야. 민수도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고민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병원비는? 지은아, 선 넘지 마. 우리 약속했잖아.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대로만 하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결국 지은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재현에게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어. 짧은 문자였습니다. 재현은 한참을 멍하니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네. 장례식에 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지은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분이 40년 전에 선택하신 거야. 재현이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세 남매는 그제야 부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초라한 합장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념만 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끝이야. 재현이 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후회 안 해? 뭘? 그분들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 재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우린 할 만큼 했어.
법이 정한 대로 했고. 그래도 좀. 지은아, 재현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낳아준 사람이 아니야. 키워준 사람이지. 우리에겐 진짜 부모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셋이 서로의 가족이 된 거고. 민수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 남매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업자득인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엔 정답이 없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인도적 의무를 명령했습니다. 월 30만 원. 하지만 감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죠. 40년 동안 부모 노릇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년에 찾아와 부양을 요구하는 것.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잘못한 부모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노후는 보장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내려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모란 단순히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세 남매는 부모 없이도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내린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세 남매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